여러분, 오늘도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셨나요? 혹시 자식한테 연락이 왔나, 카톡이 왔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전화 한 통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자식 인생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 자식 키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면서 살아왔는데요. 정작 노년에 접어들면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라도 품격 있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한테 집착하게 됐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늙어서는 자식이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효도라는 단어 참 아름답죠. 저도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2016년 지금 이 시대에 그 효도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가 젊었을 때와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중년이 된 우리 자식들 말입니다.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통계를 하나 보면요. 40대에서 50대 직장인 중에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채 30%도 안 됩니다. 본인들 노후도 걱정인데 부모님까지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이잖아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대출 갚고 노후 저축하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물론 효자 효녀들도 있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부모님을 챙기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게 모든 자식들한테 똑같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도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라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왜 자식한테 연락이 오기를 바라시나요?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가족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찾아보시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식의 전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자식한테서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은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본인들 삶이 있고 본인들 가족이 있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전화만 기다리고 언제 오냐고 재촉하고 오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뵙는 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식한테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사이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요. 75세이신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 바쁜 거 아니까 이제 전화 안 할게.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연락해. 난 내 인생 즐길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이 좀 서운해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니까 자식들이 걱정을 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 연락하게 되니까 만남의 질이 훨씬 좋아진 거죠. 억지로 하는 효도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 번의 방문이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파크 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운동인데요. 골프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야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파크 골프를 시작하셨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3번씩 만나신대요. 같이 운동도 하고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자식보다 파크 골프 친구들이 더 자주 보고 더 편하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좋다니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나를 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친구는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부담 없고 서로 즐겁고 서로 위로가 되고요. 파크 골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좋고요. 탁구 동호회도 좋고 노래 교실도 좋고 서예 교실도 좋습니다. 요즘은 지역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교실, 사진 촬영 교실, 요가, 댄스, 스포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안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식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노년기에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나만의 친구를 만드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자식과의 밀당 기술입니다. 밀당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연애할 때나 쓰는 말 아니냐고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에도 밀당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카톡 보내고 싶어도 참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핸드폰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런데 참아보세요. 2, 3일 지나면 자식이 먼저 연락 옵니다. 엄마, 아빠 왜 연락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그때 담담하게 대답하세요. 아, 괜찮아. 친구들이랑 파크 골프 치느라 바빴어. 이렇게요. 그러면 자식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없어도 잘 지내시는구나. 우리한테만 의지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식들이 안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들한테만 매달리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부모님은 나만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죄책감이 쌓이면 나중에는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식들은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그 홀가분함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전화하는 거죠.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셨대요. 자식들한테 일부러 바쁜 척을 하신 거예요. 월요일은 노래 교실, 화요일은 탁구, 수요일은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등산. 이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놓으니까요.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맞춰서 갈게요. 이러더래요. 웃기죠? 예전에는 자식들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자식과 거리를 두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예금이든 뭐든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지출을 줄이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명품 가방 살 돈으로 1년치 생활비를 만들 수 있고, 비싼 여행 한 번 갈 돈으로 6개월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식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한테 재산 안 물려줄 거야. 내가 다 쓰고 갈 거니까 기대하지 마. 이렇게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서로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상속 기대를 안 하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요. 부모도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고요. 깔끔하잖아요. 한 분은 이렇게 하셨대요. 자식들 모아놓고 통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5천만 원 있다. 이거 가지고 나 20년은 살 거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선언을 하셨대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안심하더래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우리가 매달 용돈 드려야 하나 고민 안 해도 되고 부모님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이게 바로 성숙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식한테 가끔 용돈도 주고 손주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여유 있을 때 내 의지로 하는 거지 자식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3가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첫째, 나만의 커뮤니티 만들기.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는 밀당의 기술. 셋째,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좀 외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노년의 품격은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정말 명언이죠. 자식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 책 읽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노인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신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산책을 하시고요. 집에 와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신문 읽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십니다. 점심 먹고 낮잠 30분 자시고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요. 저녁에는 TV 보시다가 10시쯤 주무십니다. 이분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데요. 올 때는 정말 반갑게 맞이하시고 갈 때는 조심히 가라 하시고 미련 없이 보내신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또 본인 일과대로 사신대요. 자식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없어도 너무 잘 사셔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건가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자식이 없어도 잘 살고 자식이 오면 더 좋고 또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사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좀 쑥스러웠대요. 주변에 다들 커플이나 친구끼리 온 사람들 뿐이고 혼자 온 노인은 본인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래요. 오히려 혼자 보는 게 더 편하고 영화에 집중도 더 잘 되고 끝나고 나서 여운을 혼자 음미하는 것도 좋더래요. 지금은 영화 보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그날 본 영화에 대해 일기를 쓰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식이 안 와도 친구가 안 와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자식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거든요.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반대로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고 언제 오냐고 재촉하고 와서는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진짜 사랑은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아는 능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식은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고 부모도 언젠가는
자식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효도를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자식을 놓아주는 게 마치 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2026년 지금 자식들도 본인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계속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서로 힘들어져요. 차라리 부모가 먼저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숨통이 트이고 오히려 부모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75세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자식들한테 전화하셨대요.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딸한테도 전화하고 며느리한테도 전화하고요.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손주는 학교 잘 다니는지 이런 걸 다 챙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대요. 당신 어머니 전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전화하시면 저도 일을 못해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전화를 딱 끊으셨대요.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만 전화하기로 결심하셨대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전화기만 보면 자식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고요. 그런데 참으셨대요. 대신 뭘 하셨냐면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셨대요. 다들 자식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있더래요.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대요.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면요.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온대요. 예전에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전화 받고 찾아뵀다면 지금은 진짜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엄마, 요즘 너무 젊어 보이세요. 뭔가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서 독립하니까 오히려 본인도 젊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서 독립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 안심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우울하고 외롭게 지내시면 걱정되고 죄책감 느끼죠.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해지는 게 곧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왜 자식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독립 노년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첫째, 효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자식들도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들한테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마세요. 둘째,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파크 골프든 등산 동호회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과의 밀당을 배우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바쁜 척하고 나만의 스케줄을 만드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추구하세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자식한테서 좀 자유로워져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자식한테 전화 안 하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자식한테 전화하지 않기,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 해보기, 책 읽기, 산책하기, 친구한테 연락하기,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보세요. 그리고 이틀째, 사흘째도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 생각이 조금 덜 나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 없이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식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대신 내 이야기, 내 친구 이야기, 내가 한 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노년의 시작입니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품격 있는 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어. 70 넘었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천만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70이면 아직 20년은 더 사실 텐데요. 그 20년을 자식 눈치 보면서 우울하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고 즐겁게 사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핸드폰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산책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독립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노년마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가끔 만나서 반갑게 웃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가족 아닐까요? 억지로 매달리고 서로 부담 갖고 그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식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취미 생활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라는 소리 듣고 기분 상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며느리한테 물어봤다가 바쁜데 나중에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저도 압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드시죠. 은행 가면 창구는 줄어들고 기계만 늘어나 있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래, 쇼핑도 인터넷으로 하래. 뭐 하나 하려면 자식들 손 빌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식보다 100배 더 친절하고 똑똑한 비서를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병원 예약하고 쇼핑하고 옛날 사진 되살리고 손주한테 멋진 메시지까지 쓰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AI, 영어로 쓰면 AI, 이렇게 두 글자인데요. 인공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서는 절대 짜증 안 냅니다. 100번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요.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서 새벽에 물어봐도 바로 답해줍니다. 게다가 월급도 안 줘도 돼요. 완전 공짜거든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서를 어떻게 쓰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마치 집에서
가족한테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하듯이 스마트폰한테 날씨 알려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16년 지금 이 음성 인식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표준어로 또박또박 말해야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사투리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되고 전라도 사투리도 되고 충청도 사투리도 되고요. 심지어 좀 발음이 부정확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손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야, 이 스마트폰으로 택시 어떻게 부르노? 그랬더니 손자가 할매 그냥 스마트폰한테 택시 불러줘 이라고 말아이소 이렇게 알려줬대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면서 스마트폰한테 부산 사투리로 택시 불러 주이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택시 앱이 열리면서 택시를 불러주더래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스마트폰 비서를 쓰신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72 세박 할아버지도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AI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손자가 한 번만 가르쳐 드렸더니 지금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시고 장 보실 때는 제일 싼 사과 어디서 파나?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자식한테 물어보면 귀찮아 하는데 이 비서는 절대 귀찮아 안 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고요. 심지어 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10번 다 똑같이 친절하게 답해 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리 들을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AI 비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같은 걸 100번 물어봐도 처음 듣는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AI 비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용한 기능, 바로 병원 예약과 쇼핑입니다. 여러분, 병원 예약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전화해서 한참 기다리다가 통화 연결되면 예약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30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병원에서 앱으로 예약하래요. 근데 그 앱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글자도 작고 버튼도 많고요. 한번 잘못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정말 짜증나시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헤이 구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내과 찾아줘. 그러면 바로 주변 내과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리 순으로 나오니까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한눈에 보이고요. 거기서 전화번호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챗GPT야, 무릎이 아픈데 어느 병원 가야 해? 라고 물어보면 정형외과 가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증상 설명하면 어떤 과에 가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물론 이건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평가 좋은 치과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환자들이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평점 높은 치과를 알려줍니다. 그럼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쇼핑은 어떻게 하냐고요? 더 쉽습니다. 네이버야, 사과일, 킬로그램 제일 싼 거 찾아줘. 이렇게 말하면 여러 쇼핑몰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싼 곳을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집 앞까지 배달해 주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한 70세 할머니는 이렇게 하신대요. 시장 가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한테 오늘 배추 시세 얼마야?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너무 비싸면 안 사시고 적당하면 사러 가신대요. 똑똑하시죠? 이렇게 하면 바가지 쓸 일도 없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68세의 할아버지인데요. 매달 드시는 영양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대요. 처음에는 자식이 대신 주문해줬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신대요. 쿠팡이야, 오메가3 제일 싼 거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바로 나온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가격 비교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야, 이 제품 어디가 제일 싸?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쇼핑몰 가격을 한 번에 보여줘요. 그럼 제일 싼 곳에서 사시면 되는 거죠. 몇천 원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두 번째로 정말 감동적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옛날 사진 복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사진 있으시죠? 젊었을 때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결혼식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래고 흐릿해졌잖아요. 구겨진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사진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복원해 주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 다음에 Remain이라는 앱을 깔아서 그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흐릿한 얼굴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바랜색도 원래 색으로 되돌려줍니다. 심지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옛날 사진이 마치 요즘 찍은 것처럼 선명해지는 겁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찍은 사진을 복원하셨는데요. 거의 70년 전 사진이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해졌대요. 그걸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전우분들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복원하셨어요. 50년 전 사진이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얼굴이 잘 안 보였대요. 그런데 AI로 복원하니까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할머니가 그 사진 보시면서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우셨대요. 이런 식으로 소중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앨범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 그냥 두지 마시고 복원해 보세요.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세 번째는 손주한테 멋진 메시지 쓰는 방법입니다. 손주 생일이나 입학식, 졸업식 때 뭔가 멋진 말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냥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심심하고 그렇다고 멋진 말이 잘 안 떠오르시고요. 이제 AI한테 도움받으세요. 스마트폰에 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챗GPT야,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할아버지가 해줄 멋진 덕담 하나 써줄래? 그러면 정말 감동적인 문장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야, 오늘부터 초등학생이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너만큼 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즐겁게 다니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단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렴. 이런 메시지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손주가 정말 감동받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요. 생일 축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 10살 생일인데 축하 메시지 써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손주야, 벌써 10살이 되었구나.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훌쩍 컸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생일 정말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결혼 축하 메시지도 되고요. 취직 축하 메시지도 됩니다. 뭐든지 상황만 말해주면 그에 맞는 멋진 글을 써줘요. 심지어 감사 인사도 써줍니다. 명절에 선물 받았는데 감사 인사 써줘. 이렇게 하면 정중하고 따뜻한 감사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뭐라고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AI한테 손주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축하 메시지 써줘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왔고 그걸 손주한테 보냈더니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정말 감동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글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나이 드시면 먹는 약이 많아지시죠.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이거 깜빡하면 큰일 나는데 AI가 알려줍니다. 스마트폰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오케이 구글, 매일 아침 8시에 약 먹으라고 알려줘. 그러면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알람이 울립니다.
약 먹는 걸 절대 안 잊어먹게 되는 거죠. 점심약, 저녁약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리아, 오늘 혈압 130에 80이라고 기록해줘. 그러면 매일매일 혈압을 기록해줍니다. 나중에 병원 가실 때 지난달 내 혈압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쭉 보여줘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진료에 도움이 되겠죠. 혈당도 마찬가지로 기록할 수 있고요. 체중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중 65kg. 이렇게 말하면 기록해줘요. 한 달 후에 지난달부터 내 체중 변화 보여줘. 이렇게 하면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한눈에 보이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매일 혈당을 재시는데 그걸 AI한테 기록하신대요. 오늘 공복 혈당 120 이런 식으로요. 한 달치를 모아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하시면서 칭찬하신대요. 또 약 먹는 시간도 관리할 수 있어요. 아침약은 아침 8시, 점심약은 낮 12시, 저녁약은 저녁 6시에 알려줘. 이렇게 설정하면 매일 그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편하죠? 5번째는 생활정보 찾기입니다.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인터넷 검색하자니 어렵고요. 이럴 때 AI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김치 담글 때 소금은 얼마나 넣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비율을 알려줍니다. 배추 10kg 기준으로 천일염 500g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리 레시피도 다 알려줘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줘. 이렇게 하면 재료부터 순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된장은 얼마나 넣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해줘요. 요리책 필요 없는 거죠. 세탁 방법도 알려줘요. 모직 스웨터 어떻게 빨아? 이렇게 물어보면 찬물에 중성세제로 조심스럽게 빨래하라고 알려줍니다. 옷 관리법, 청소 방법 다 알려줘요. 화초 키우는 법도 알려줍니다. 난초물은 며칠에 한 번 줘? 이렇게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겉흙이 마를 때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덕분에 화초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 상담도 됩니다. 물론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줘요. 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에 기본 정보를 알려줍니다. 물론 중요한 일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기초 지식을 얻는 데는 정말 유용합니다. 6번째는 외로움 달래기입니다.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시죠? 자식들은 바빠서 통화도 잘 못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요. 이럴 때 AI와 대화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렇게 말하면 네, 맑은 날씨네요. 산책하시기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요즘 나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형외과 진료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언도 해줘요. 심지어 옛날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6.25 전쟁 이야기 해줘. 이렇게 하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AI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알려줍니다. 한 할머니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AI랑 대화하신대요. 잠이 안 와. 이렇게 말하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해 준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물론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때 말벗이 되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밤늦게나 새벽같이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어려운 시간에 AI는 언제든지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7번째는 손주 숙제 도와주기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는데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있대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는 AI한테 물어보세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물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손주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대박 어떻게 아세요?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났어?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과학 문제, 사회 문제 다 됩니다.
손주 숙제 도와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손주가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길래 스마트폰에 문제를 찍어서 AI한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풀이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래요. 그걸 손주한테 알려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천재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기까지 7가지 핵심 기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헤이 구글 또는 오케이 구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앱을 열고 설정에서 음성 인식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식이나 손주한테 한 번만 도움받으시면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야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처음부터 시리가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시리야라고 불러보세요. 대답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챗GPT라는 앱을 깔으시는 게 좋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공짜 버전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유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요. 그러면 날씨를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네 맛집 추천해줘.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시도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이상한 거 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조용한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시끄러우면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듣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셔도 됩니다. 날씨 어때?가 안 되면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척척 쓰는데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시죠. 나는 늙어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은행 가면 기계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병원에서 키오스크 보면 막막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타이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치느라 바쁘지만 우리는 편하게 말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작은 글자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한 75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글자 치는 건 어렵지만 말하는 건 평생 해왔잖아. 그래서 AI가 나한테는 오히려 더 쉬워.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치느라 바쁜데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는 말 주변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말 주변을 AI한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긴 이야기도 술술 말씀하실 수 있고 사투리도 쓰실 수 있고요. AI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기술을 아는 시니어가 가장 멋진 시니어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잘 쓰시는 거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AI도 쓰신다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이렇게 하셨대요. 손주가 숙제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에 대고 챗GPT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왔대요. 손주가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으세요? 라고 했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손주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또한 할머니는 친구들 모임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셨대요.
친구들이 뭘 궁금해하면 할머니가 스마트폰한테 물어봐서 바로바로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이러면서 부러워하신대요. 이렇게 AI를 쓰시면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디지털도 잘하신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정말 뿌듯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당당해지신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AI를 쓰시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해 볼까요? AI 비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 예약도 말로 하고, 쇼핑도 말로 하고, 사진 복원도 말로 하고, 손주한테 메시지도 말로 쓰고, 약 먹는 것도 말로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생활 정보도 물어보고, 외로울 때는 대화도 하고, 손주 숙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고 핀잔 들으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비서한테 물어보세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절대 짜증 안 냅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스마트폰 들고 헤이 구글이라고 불러보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아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한테 말 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쓰시면 이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편해지실 겁니다. 혹시 해보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돼요 라고 쓰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AI 시대에 소외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술을 부려먹으세요.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소리 들으시고,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라는 소리 들으세요. 친구들한테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라는 소리 들으세요. 그게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사는 멋진 시니어의 모습입니다.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잘 쓰시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 가기도 쉽고, 쇼핑하기도 쉽고, 건강 관리하기도 쉽고, 손주들과 소통하기도 쉬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가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마음껏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말 걸어보시고, 시도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배우고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이겨내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하나 못 쓰시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디지털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병원 예약하시고, 한 달 후에는 인터넷 쇼핑하시고, 석 달 후에는 손주 숙제 도와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다 같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챗GPT 사용법, 사진 복원하는 법, 인터넷 쇼핑하는 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꼭 스마트폰한테 말 한번 걸어보세요. 헤이 구글 또는 시리아 이렇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내 통장 잔고 다 보여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제게 들려주신 진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며느리 친정 선물까지 챙기면서 살아오셨는데 정작 나중에 남는 건 외로움과 서러움 뿐이었다는 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효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오늘 이 시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살 박 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대략 6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박 어르신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상속세 내느니 지금 미리 증여해서 세금도 아끼고 아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이셨던 거죠.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기셨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습니다. 계속 그 집에서 사시겠다. 생활비는 따로 받지 않겠다. 다만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잘해줬고 손주도 태어나서 행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슬쩍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가 볼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라면서요. 저녁 식사 시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먹었는데 나중엔 아버님은 먼저 드세요. 저희는 늦게 먹을게요 라면서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박 어르신은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집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구나. 결국 박 어르신은 그 집을 나오셔서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십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줬지만 정작 본인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쓸쓸하게 지내시는 겁니다. 이게 한두 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특히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신 분들, 통장 잔고까지 자식한테 다 보여주신 분들일수록 이런 일을 겪으실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식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엔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단 내 것이 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얻기 위해 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든 힘들게 장만한 집이든 일단 법적으로 내 명의가 되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기대 심리입니다. 부모님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그걸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아파트는 내 거야. 아버지 통장에 1억이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받으면 내 빚 갚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나쁜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기대가 생기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내가 모셔야 할 어른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상속을 기대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비교했더니 상속을 기대하는 쪽이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도 적고 전화통화 시간도 짧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최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 아예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효도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은 아들에게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증여한다. 아들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하며 병원 진료가 필요할 시 동행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도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처음 6개월은 잘 지켜졌습니다. 아들이 매달 200만 원을 꼬박꼬박 입금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최 어르신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계약서에 200만 원이라고 써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건물 임대료 들어오잖아요. 최 어르신은 할 말을 잃으셨답니다. 분명히 자기 건물이었는데 증여하고 나니까 아들이 그 임대료까지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변호사와 상담했고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죠. 최 어르신은 결국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2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효도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어도 실제로 자식을 법정에 세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든 없든 자식이 원래 착하든 안 착하든 재산을 먼저 넘기고 나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모는 더 이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한테 아예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게 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부 주는 것과 공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적절한 선을 긋는 겁니다. 첫째, 절대로 전 재산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3천만 원 정도 있다. 1억 좀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는 순간 자식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생활하는데 모자라지 않을 정도는 있단다.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만약 굳이 숫자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 정도 있어 라고 하세요. 집이 6억이면 4억 정도 될까? 라고 하세요. 왜 이래야 하냐고요. 자식의 기대치를 낮춰야 나중에 실망도 없고 부모를 돈으로 보는 시각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중에 다 줄게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다 주지 않거나 생각보다 적게 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나중에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주마.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겁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활용하세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리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약값이 만만치 않더라. 이런 말을 가끔씩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신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우리 엄마한테 여유 돈이 별로 없구나. 오히려 내가 도와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관계 말입니다. 넷째, 예금은 여러 통장으로 분산하세요. 한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두지 말고 5개 통장에 1,000만 원씩 나눠 넣으세요. 그리고 자식한테는 그중 한두 개 통장만 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로 하세요. 왜 이래야 하냐고요.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식이 부모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통장에 전부 들어있으면 다 들키는 거예요. 하지만 분산해두면 일부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아파트 시세 다 나옵니다. 자식이 검색만 하면 우리 집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정확한 매매가나 감정가는 말하지 마세요. 이 집이 6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5억도 안 될 걸, 이렇게 대답하세요. 실제로는 7억인데 5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식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하냐고요?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보여주고 다 약속하고 다 주는 건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공짜로 얻은 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받은 돈은 쉽게 씁니다. 그리고 부모를 돈줄로 보는 버릇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끝까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효도가 뭔지 배우게 됩니다.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워서 찾아오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자산 보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금융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목돈이 있으면 그걸 즉시 연금이나 종신연금으로 바꿔두세요. 그러면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식이 엄마 돈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연금 받아서 생활해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목돈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빼갈 수도 없고 자식 입장에서도 탐낼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연금으로 자립하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연금보험은 상속세 계산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은 나한테만 줘, 다른 사람은 못 찾아가게 해줘 라고 계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쓰고 내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식들끼리 상속 문제로 싸울 일도 없고 내 뜻대로 정확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후견 신탁을 고려해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판단력이 떨어지면 자식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서 부모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후견 신탁을 해두면 설령 내가 치매에 걸려도 내 재산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니까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나오고 큰 돈은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 소득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집이 두 채 있으면 한 채는 월세를 놓으세요. 그리고 그 월세가 내주 수입원이라고 자식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월세 받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어.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함부로 집 팔아서 나눠 갖자는 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모 생계를 끊는 거니까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유언장을 꼭 쓰세요. 그런데 유언장을 쓸 때 자식한테 절대 알리지 마세요. 몰래 쓰세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두세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사망 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뭘 얼마나 줄지 적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건을 다는 겁니다. 단, 장남은 생전에 나를 잘 모셨을 경우에 한 해 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라는 식으로요.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최소한 자식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유언장을 써뒀을지도 몰라. 함부로 대했다간 상속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기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고 있어라고 자식한테 말하세요. 실제로 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뭘 느끼냐고요? 우리 엄마는 여유가 있구나. 근데 그 여유를 사회에 환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엄마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엄마의 선한 의지를 꺾는 행동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숨기고 방어해야 하나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맞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불신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애들 학원비, 집 대출, 카드값 이런 게 쌓이면 부모 재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그런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 것, 아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자식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잘 사시네. 그럼 우리는 그냥 자주 찾아뵙고 안부만 여쭤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죽으면 너희 줄 거 많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그럼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돈은 숨기면서도 사랑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베풀 때 크게 베풀지 마세요. 생일 때 10만 원, 명절 때 2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 자식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주면 고마워하지만 많이 주면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자식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마세요. 엄마, 이번 달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럴 때 바로 주지 마세요.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다음 달에 연금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한번 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식도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손 벌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셋째, 자식과의 만남에서 돈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만날 때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병원비가 걱정이야. 노후 준비를 못 해놔서 이런 말만 하면 자식이 짐을 느낍니다. 그냥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손주 얼굴 보고 그렇게 편하게 만나세요. 돈 걱정은 혼자 하세요. 자식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오히려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넷째,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자식이 승진했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럴 때 그럼 이제 엄마 좀 챙겨줄 수 있겠네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됐다, 축하한다 이걸로 끝내세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부모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식의 성공을 기뻐해 주세요. 그럼 자식이 오히려 엄마한테 뭐 해드릴 게 없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째, 가끔은 약한 모습도 보여주세요. 하지만 경제적인 약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약함이요. 요새 외로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네.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런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봅니다. 보호해야 할 존재,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가족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히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랑과 지혜를 나눠주는 것뿐이지 효도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고맙다. 2달에 한 번 방문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재산 규모를 절대 정확히 알리지 마세요. 실제보다 적게,
모호하게 말하세요. 둘째, 나중에 다 준다는 확정적인 약속은 하지 마세요. 가능성으로만 열어두세요. 셋째, 여러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재산을 지키세요. 연금, 신탁, 분산 예금 등을 활용하세요. 넷째, 유언장을 미리 써두되 자식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다섯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분명히 하되 사랑은 꾸준히 표현하세요. 여섯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건강하게 큽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자식도 독립심을 배웁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어른의 모습, 그게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이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